자, 쉬고 왔죠? 오늘은 뭔가 약간 수업이 좀 빠르게 진행된 듯한 느낌이 있는데, 어느 날은 좀 수업이 길게 되고, 어느 날은 좀 짧게 되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사실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짧게 끝나 다음에 길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사실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제가 체크하진 않아서 한번 시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게 이제 파트 2인 거예요. 남아있는 한 3, 4주간의 기간 동안 이왕 우리가 역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한국 사람이잖아요. 한국 사람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동아시아사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아까 했던 말과 좀 이어지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굉장히 감정적인 요소가 커요. 그래서 굉장히 반중 감정 요즘이 심하고, 그리고 또 뭐 반일 감정이 뭐 오래됐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감정이라는 것 중에서 한 부분은 이제 오랫동안 한중일이 겪어왔었던 역사적인 경험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도 있고, 현재적으로 한중일이 너무나 역동적으로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1992년 기준으로 보면 1992년,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인가요?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몇 년 전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따져봤지 지금 한 20,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일본이 압도적이었었어요. 일본의 그 당시 국가 총생산량이 3조 달러 막 이럴 때였는데, 그때 이제 중국이 한 6천억 달러, 우리나라 4천억 달러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와서 보면 중국은 세계 G2가 됐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GDP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과 대립을 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이게 말싸움하는 거 정도인 줄 알았더니, 미국이 계속 중국을 때리면서 자기의 동맹 국가들을 규합하고 중국을 때리면서 미국의 경제력을 상승시키려는 뻔하고 고전적인 수법을 지금 다시 또 쓰고 있어요. 마치 80년대 때 일본을 주저앉히면서,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주저앉히면서 다시 한번 미국이 재기에 성공하고 하는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아주 볼상사나운 꼴이기도 하고, 스스로 노력을 해서 더 치열하게 성장할 생각을 해야지, 지들이 키워놓고 이제 지들이 김 빼면서 힘으로 한다, 뭐 이런 이제 욕도 먹고 그러잖아요. 제가 욕을 하고 있는 건가? 하여튼 근데 이제 그렇게 됐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일본을 제끼지 못했지만 굉장히 여전히 더 크고 단단한 나라가 되고, 특정한 부분에서는 일본 기업들을 많이 밀어내면서 뭐 소니를 삼성에 몰락을 시키거나, 이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된 거고, 일본은 이제 그 단위 자체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는 있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버블 경제의 한계라든지 여러 가지 속에서 과거와 같은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없죠. 경제력의 부분에서 확 바뀌었고, 90년대 초반으로 보게 되면 90년대 초반에는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면 한국은 민주화가 진척이 되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전향적인 태도들이 많이 등장했고, 일본도 그때가 결국 이제 호소카 총리나 무라야마 총리 같은 사람들 등장하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때였었어요. 그래서 한일 간의 새로운 역사 변화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왔었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이 책임을 통감한다 하면서 제한적인 형태로라도 이제 사죄를 위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취했던 때가 있었어요. 김영삼, 김대중 때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근데 지금 그렇지 않죠. 일본은 굉장히 이제는 뭐 통제가 불가능할 수준 정도로 일본에서는 극우파, 그리고 반한 감정, 반한 여론 같은 것들이 높아졌다는 특징을 또 갖고 있고, 또 그 사이에 중국도 대국굴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억압적인 태도로 국제사회에 등장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동아시아를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도 남북관계 여전해요. 남북관계 여전하긴 한데, 또 한편에서는 어찌됐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변화가 있지만, 북한도 이제 3대 세습에 성공을 하면서 김정은 체제로 들어와서 뭐 지금 계속 지켜보고 만들어가긴 해야 되겠지만, 과거와는 또 다른 어떤 전향적 태도들을 보이는 측면들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런 거죠. 당위성으로 따지게 되면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모를 수 있냐, 이 문제 때문에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중국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사실 중국의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제 그건 과거의 전통 문화적인 거고, 저희는 어쨌든 근현대사를 탐독하는 건데, 한중일이 너무나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는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독자적인, 지금도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나라는 식민지를 경험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제국주의 국가에서 이제 고도 경제 성장한 국가를 또 경험하게 되고, 한중일이 옆에 있으면서 굉장히 상이한 과정을 경험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모든 사람들이 뭐 일본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알아야지 서로가 좀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측면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좋든 싫든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좋건 싫건 간에 한중일은 붙어 있는 나라고, 옛날 같은 경우에 서로가 정복 전쟁하면서 땅 따먹기를 해도 되지만, 지금과 같은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화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특히 영내의 경제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중일 FTA 같은 영내 지역권에서의 연대, 그러니까 나프타가 대표적인 거죠. 거기 그 어디예요?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유럽연합 같은 것들.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아세안 같이 지역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따졌을 때 세계에서 한중일 경제가 연합을 하면 세계에서 한중일을 비견될 경제권은 없거든요. 미국하고 유럽이 연합을 하면 될까 모르겠다. 뭐 그 정도죠. 그런 상태인데 그런 게 안 돼요. 왜냐면 너무나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하고 서로 잘 모르고 서로 간에 교류가 별로 없고, 일단 이게 그 유럽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한중일의 언어 체계가 너무 다르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이건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이탈을 해서 완전히 철저하게 한글 위주로 오고, 또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간자체 위주로 가면서 한문의 독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또 생기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자 교육 같은 거 다시 좀 많이 강조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저만이 아니라 지식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잘 될까 모르겠어요. 여튼 간에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측면들을 따져보더라도 이제 그 한국인으로서 중국과 일본 역사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건 좀 기본적인 건데, 저희가 이제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수업을 하면서 이제 한중일사를 이제 고대부터 쭉 올 수는 없었죠, 이 시간상. 그래서 똑같아요. 여기도 이제 근현대사 위주로 해서 한중일이 지난 100년간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통해서 오늘을 보자. 그리고 각각의 나라들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옛날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 안 된 이야기지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이효리 씨가 방송에 나와서 중국에 진출하자고 하면서 이제 뭐 예명으로 마오가 어때? 마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방송에서 그냥 웃고 넘어간 건데 중국 네티즌들이 굉장히 반발했었죠. 중국 네티즌들이 반발하니까 우리나라 쪽에서 막 욕하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중국 역사를 공부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의 없는 행동인 건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어떤 아이돌이, 야, 우리 한국 시장 진출하자. 나는 아이템을, 나는 저기 어때? 나 승만이 어때? 승만이. 나는 정의로 할래? 박정희 어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나는 저기 영삼이로 할게. 난 대중이야. 뭐 이런 거. 아니면 나는 심세종.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지 못하죠. 왜냐면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찌됐건 한국 역사의 중요한 인물인데, 근데 사실 중국에서는 마오쩌둥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존재가 아니거든요. 절대적인 존재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공산사회,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말 그대로 현재적으로 국부인 존재이기 때문에 달라요. 근데 이제 우린 주로 이제 언제나 실수는 중국과 일본이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자 컴플렉스인 거죠. 예전에 식민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나쁜 건 다 남의 나라지 우린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도 함부로 말하는 거 되게 많거든요. 뭐 간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막 한다라든지, 뭐 독도는 우리 땅인 게 맞지만 간도는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뭐 청나라가 알고 보니까 신라의 후예라든지 뭐 이런 것들보다 이제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잘 모르는 편인 건데, 뭐 예를 들면 가장 이제 일본에서 반한 감정이 높아졌던 사건으로 많이 예를 드는 게 이제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4강까지 갔고 일본이 16강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한국의 네티즌들, 이 말하다 보니까 되게 찔리는데 저희 또래인 거죠. 들이 막 일본 사이트 들어가서 조롱하고 놀리고, 한심한 것들 막 놀리고,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억도 못해요. 뭐 이 얘기를 하지도 않죠. 근데 일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결정적인 반항 감정이 뭐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냐면 두 나라가 함께 월드컵을 개최했는데, 그 월드컵을 개최한 과정에서 이제 그런 예의 없음, 뭐 이런 것들. 그럼 이제 우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렇게 딱 밀리게 되면, 야, 니들이 평소에 우리한테 역사 왜곡하고 함부로 말하는 거 어떻게 할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일종의 피해자 컴플렉스인 거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니까.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역사 교육을 잘 안 받아서 잘 몰라요. 예. 그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또 이렇게 나 멍뚱한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한중일의 문제라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들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많다. 한중일 역사에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느라 10분을 보내서 미안한데 여튼 그런 목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지난 100년간의 과정을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들만 좀 한번 정리를 해봤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이란 나라였고 일본은 에도막부였고 중국은 청나라였어요. 세 나라가 달라요. 근데 이제 한중일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시작이라는 건 우리의 자생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고 서양인들의 침탈이 시작인 거죠. 이게 잽이 안 돼요. 왜냐면 서양인들은 바다에다가 철선을 띄우고 우린 목선을 띄워요. 서양인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포를 쏴대는데 우리는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나마 갖고 있던 게 임진왜란 당시에 사왔었던 조총이라든지 이런 수준이거든요. 개량이 거의 안 됐죠.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청일전쟁 전에 1884년에 청푸전쟁이라는 사건이 있거든요. 전쟁 딱 하자마자 청나라 남양함대하고 프랑스 함대랑 5분 만에 전쟁이 끝나요. 딱 시작하자마자 청나라에서 프랑스 함대가 퍼부어서 완전히 박살나 버리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거든요.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서양열강들의 침탈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근대화를 이룰 것인가, 그러니까 서양인들처럼 강하게 될 것인가가 그때 굉장히 심각한 관심사였었죠. 그래서 이게 핵심 키워드가 이거예요. 어떻게 근대화를 할 것인가, 어떻게 서양 열강을 막아낼 것인가. 우리가 근대화가 돼야지만 서양 열강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청나라나 일본은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해요. 청나라는 중체서용이라는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에도막부는 이제 그게 아닌 메이지 유신의 길로 가죠. 그러니까 청나라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양문동을 하게 되는 건데, 양문동의 핵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중화의 본질은 지키겠다. 중화의 신분제와 중국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정치성을 유지하되 무기를 사들이고 근대적인 도구를 사들여서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뭐 스마트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면 기존의 투지폰을 쓰긴 쓰는데 와이파이는 대기하는 거, 약간 이런 게 되는 거죠. 옆 회사에서 스마트 TV가 나왔는데 우리는 아직도 스마트 TV가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러면 스마트 TV는 아니지만 뭐 넷플릭스만 볼 수 있게 하는 것, 약간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라 해야 되나, 한복 입고 그 서양식 결혼식장에서 결혼하는 과정들,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중국은 이제 인류 문명의 중심점의 역할을 했었고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들끼리 간다 한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야, 이게 그렇게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 패번치현이란 말이 뭐냐면 이 에도막부의 번 체제를 해체하고 현을 만들면서 중앙집권 국가로 나아가겠다라는 건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양 사람들 배우게 되는 거죠. 단발령을 하고 서양식 의복을 입고 서양식 제도와 법제도들을 다 100% 수용을 해서, 천황제 빼고 수용해서 그것대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한쪽은 100% 똑같이 탈아 입구, 그러니까 아시아를 벗어나서 입구, 서양의 모습에 다다르는 정책을 지향한 거고, 한쪽은 본질을 지키며 나아가자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념적으로 보면 이게 더 멋있어요. 한국인의 감성에는 중체서용적인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동도서기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게 안 맞는 거죠. 한복을 입고 대포를 쏠 때 옷이 얼마나 불편해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서양 군대가 강한 이유는 무기가 센 이유도 있지만 서양은 신분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서양은 징집제를 통해서 운영을 해버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어떤 그 군의 일체감과 사이가 높죠. 근데 이제 아시아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신분제를 통해서 운영이 되니까 전쟁을 딱 시작하면 신분 좋은 사람들은 도망가고 신분 낮은 사람들이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군사력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우리나라는 어땠냐? 우리는 이제 이도저도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좌충우돌 하면서 강화도 지역을 통해서 일본에게 개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뭐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사실상 뭐 제대로 성공한 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뭐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어느 나라로 넘어갈 것이냐만 좌지우지되고 있을 무렵에 1894년에 이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청나라를 압도적으로 이기게 되면서 확실히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봤었을 때 이런 식의 중체 사용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튼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줄 텐데, 일단 우리가 조금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억해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이 초기의 고민이라는 것은 근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강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이제 그 서양인들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가 시대적인 화두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저건 이제 그 굳이 시기로 따지면 뭐 1840년부터 1910년 요때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20세기로 들어왔어요. 20세기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고민이 되는 거냐면, 하나의 중요한 화두인데 동양의 평화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새로운 화두가 등장하게 돼요. 동양의 평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계속 침탈을 해요. 서양인들이 계속 침탈하니까 그렇게 침탈하는 서양인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도 고민이었지만,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서 제국주의 국가로 거듭나고 있고, 중국은 중국대로 양문동이 실패한 다음에 청조를 타도하고 중화민국이 들어서게 돼요. 근데 두 나라의 정체성이 달라요. 일본은 천황 중심의 제국주의 국가인 거고, 이 중국은 소위 말하는 민국을 지향한다는 특징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기면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를 해요. 즉 과거에는 외세라는 건 저 멀리 있었던 서양 사람들, 백인들이었는데 이게 내부적인 모순이 생기게 된 거예요. 한중일이 같이 지냈고, 특히 중국 입장에서 보기엔 일본이라는 나라는 동아시아 체제의 완전 변방의 나라거든요. 근데 변방의 나라가 중국의 아주 헌신적이었던 조공 국가를 점령해서 새로운 제국이 된 거예요. 일본이란 제국이 중국을 위협하게 되는데, 중국은 신해혁명을 통해서 이 소위 말하는 중화민국으로 변화를 하긴 했지만 군벌 정권 시대로 들어가면서 사분오열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된 거죠. 여기 나오듯이 독립협회, 가보개혁, 광무개혁, 의사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다 실패하고 일본의 식민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중일 입장이 완전히 나눠지게 된 거예요.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 아시아의 지도국가가 된 거고, 중국은 사분오열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느냐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식민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독립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내부의 문제로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그럼 이 과정 속에서 가장 올바른 동양의 평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화두가 들어설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화는 한중일을 얘기하는 거죠. 좀 더 넓게 보면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제 중국과 일본의 이상주의자들이 등장해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일단은 중국의 민족주의가 이제 순원이죠. 삼민주의예요. 삼민주의. 민족, 민권, 민생. 그래서 민족주의, 민족이 중심된 국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민권. 민족에게 권리가 가야 된다. 민주주의를 하자는 얘기죠. 마지막 민생. 자본주의라는 것은 폐해가 많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보다 더 나은 경제체제로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순원이 제시한 3대 사상이거든요.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라는 것들. 삼민주의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 여파 속에 혁명을 일으키죠. 근데 중화민국 오래 못 가요. 그래서 이 중화민국은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민주의가 민족주의자들이 이상인 거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사실은 순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임시정부도 세우고 하는 모습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민족주의, 뭐 지청천 같은 사람은 삼본주의를 얘기했고, 조소왕은 삼균주의를 얘기했었는데, 이미 이런 용어 속에서 굉장히 그 중국의 삼민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핵심은 뭐냐? 민족국가를 세우되 그 민족국가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주공화국을 지향하고 경제적으로는 이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라는 3대 아젠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3대 아젠다가.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좀 잊혀졌기 때문에 3대 아젠다 중에 마지막 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민족국가 세웠죠? 근데 분단체제를 한계를 갖고 있죠? 그리고 민주주의 실현하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정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균등주의인 거죠? 모두가 경제적으로 균등하게 산다. 경제적으로 이 어떤 위기화된 계급화된 질서를 타도한다. 이런 게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민했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은 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외부적으로는 제국주의 국가인데 내부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어찌됐건 근대화된 국가고, 이 문명의 어떤 그런, 그러니까 서양이 원하는 기준들을 다 이렇게 맞춰놔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서양 사조들이 일본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쿄가 동아시아의 가장 급진적인 동네가 되는 거예요. 도쿄에 가면 사회주의자들이 있죠. 기독교 평화주의자들이 있죠. 아나키스트들이 있죠. 온갖 득실되는 이 소위 말하는 그 진보적인 모습들이 다 일본에서 등장해요. 그래서 일본의 이제 우치무라 간조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인 기독교 사회주의자인 거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적 정신하에서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기독교적인 사회주의. 그러니까 기독교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기독교니즘, 그리고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같은 러시아 문학
어떤 러시아적 실천들, 거기에 이제 사회주의를 또 소개한 역할들을 하게 되는 기독교 평화주의자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코토쿠스 수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진보 지식인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아니면서 급진주의자가 된 사례라고 보통 봅니다. 아나키즘이나 사회주의가 이때 등장을 하게 되고,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게 나중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1920년대 30년대 때 일본이 꽤 진보적인 모습들을 보였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 때 일본은 차라리 식민지를 포기하자, 혹은 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식민지에 대해서 유화적인 정책을 쓰고 식민지를 파괴적으로 관리하면 안 된다, 이런 태도들이 이때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뭐 식민지 문제보다도 일본 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그리고 또 사회주의적 태도, 아나키즘적 태도 같은 급진주의적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중국의 혁명가들이, 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이 도쿄나 일본에 유학을 가서 그런 것들을 또 배워오고, 그러면서 또 새로운 활동을 하고 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제국주의 천병 역할을 하면서, 또 그 안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떤 그런 서양의 급진적 사조를 수용하는 또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 혼란기에 동아시아는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 말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단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이제 겪어왔다고 우리가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1930년대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일제시대 말기로 들어가면서 굉장히 나라별로 또 차이가 생겨요. 이때 이제 우리나라는 별게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결국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서 엄청난 고생을 하게 되고 독립운동을 하는 그런 기간이고 엄청난 인권위를 당하는 역할을 했다라면, 그에 반해서 이제 그러면 어디냐 이거 이렇게만 갔구나. 중국이나 일본은 요게 간단하게 되겠다. 일단은 일본은 이제 중국 이제 둘이 그 차이 나죠.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순원의 뒤를 이어서 결국 이제 어떤 민족주의적인 길을 이끌어 가는데, 문제 뭐냐, 여기 보면 잘 안 보이겠지만 공산주의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뭐냐면 민족주의, 삼민주의라는 것은 순원이 제창했고 순원의 후계자들이 그걸 이끌어 가려고 해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냐, 드디어 마오쩌둥이 등장한 거예요. 처음부터 바로 마오쩌둥이 등장한 건 아니고, 여기 써있듯이 천두슈부터 시작해서 천두슈, 치추바이, 뭐 왕밍 등등등의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중국 내에서 경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은 국민혁명이라고 그래서 이 어떤 그 민족, 민권, 민생을 향한 민족주의적 열정으로 가는 거고, 한쪽은 이제 그 공산주의를 받아들여서 그 아시아 사회에서 공산주의를 이루어가고 싶어 하는 과정인 거죠. 그 두 세력이 대립을 해나가면서 대립과 경쟁, 또 연합과 분열을 겪으면서 중국 현대사가 만들어지게 되고, 거기서 중국은 공산주의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배우는 임시정부라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중국의 민족주의자들, 순원, 장제스 같은 민족주의자들과 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 북한의 역사나 한국의 사회주의 역사는 주로 공산주의자들과 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한국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남북이 통일되고 하면 한국 역사 교과서는 다시 써야 돼요. 왜냐면 북한 역사, 그러니까 북한의 역사라기보다 이제 북한의 역사도 그렇고 한국 사회주의 역사 자체가 지금 완전히 배제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거죠. 배우더라도 그것이 사회주의 역사인지 제대로 안 가르쳐주면서 또 가르치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여튼 그런 어떤 모습들이 표면적으로 갈등하면서 나왔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게 또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다라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어떤 경우냐, 일본은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아까 그런 급진주의적 경향도 있지만 일본은 이제 파시즘, 군국주의 단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뒤에 우리가 따로 얘기를 하겠지만 이시하라 간지나 기타이키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아주 그 극우적인 주장들이 진행되고, 단순하게 극우적인 주장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주사변이라든지 5.15 사건, 2.16 사건 같은 군사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리고 주변 지역을 점령하고, 그러다 결국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외치는 말이 대동아주의예요. 대동아주의가 뭐냐면 대동아시아주의, 동아시아의 평화를 막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동아시아의 평화는 한중일이 어떻게 잘 살 거냐 그게 아니라 일본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는 제국주의를 포장하는 용어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군국주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권력을 잡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것의 가장 큰 촉발점인 19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으로 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엄청난 격변기를 또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게 되죠. 근데 뭐냐, 2차 세계대전의 결론이라는 것이 이 미국이 개입하면서 미국이 일본을 패망을 시키잖아요. 소련도 막판에 잠깐 개입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는 또 곧장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세계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등장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이 되면서 역사를 발전시킨다는 특징이 생기게 되고, 그 해방과 곧 분단 좌우 갈등이 진행되면서 한국전쟁이라는 비참한 사건이 이루어지면서 두 개의 나라가 생긴 거죠. 한민족이 말 그대로 유구하게 역사를 발전시켜 왔는데, 이 식민지 이후에 두 개의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서 통일을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서 실상 서로에 대해 전혀 모르는 참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중국과 미국 역사, 일본의 역사도 많이 다르게 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마오쩌둥의 지도하에서 이 어떤 그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정체성, 중국식 사회주의의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기 나중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사회주의적 개방 경제 체제, 정치적 시스템은 공산주의가 다 꽉 잡고 있대. 경제는 개혁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아주 모순적 형태가 될지 제3의 형태가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가게 되고 있고 지금까지.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아주 그 친미적인 시스템, 그러니까 종래의 모든 입장을 포기하고 미국의 가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을 모시면서 뭐 상황에 따라서 미국을 모시면서 뭐라 할 수 있을까요? 요시다 쇼이냐 요시다 시게루인데 이거 잘못 써있네요. 요시다 시게루입니다. 뭐라 할 수 있냐? 미국 제일주의를 인정하되 경제 성장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미국 제일주의를 도모하되 경제 성장을 추진하면서 아시아에서는 좀 영향력을 행사해 보려고 하거나. 요시다 시게루 같은 경우는 경제 제일주의인 거고, 기시 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어 하는 건데, 여튼 중요한 것은 일본은 미국 제일주의예요. 미국 제일주의를 뛰어넘는 아시아주의자들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주류적 경향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미국과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 소련, 중국, 북한 삼각 안보 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대립을 하게 되는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다라는 거, 이거 좀 흥미롭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그 이후에 최근은 어떠냐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서는 이제 세계화 신냉전 구조 상태에서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립하는 형태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고, 일본은 어찌됐건 동아시아 패권, 영내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은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와 대립을 하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미동맹, 한미일 동맹의 한 축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반일 경쟁 의식을 갖고 있고, 반일 경쟁 의식을 갖는 것을 넘어서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국과는 여전히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중국과도 굉장히 협력 관계 깊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순적인 모습이에요. 반도국가의 모순인 건데,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에 있고 미국의 군사적 의지를 하고 미국과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가인데, 또 일본과도 실질적으로 굉장히 긴밀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되기 싫어하고 일본을 이기려고 해요. 근데 반대편에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남북관계. 이게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체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 동아시아 국제 전문가들은 아예 한국을 쏙 빼놓고 동아시아 문제를 미국과 중국과 일본 간의 문제, 혹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간의 문제를 보는 경향이 강해요. 이게 우리나라가 이게 처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무슨 방송에서 뭘 얘기할 적에 한중일 사람들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중일 하잖아요.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일본은 먼저 얘기하죠. 일중한 그래요. 그럼 중국 사람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중일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한중일이라고 말을 쓰는데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은 한국을 제일 외방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객관적 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튼간에 자존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거든요. 어떤 이상한 망상에 빠져서 고대사 문서 같은 걸 보면서 한때 우리나라가 뭐 어디를 다 지배하고 있고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일본도 우리 땅이고 중국 남부도 우리 땅이고, 근거도 없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근거가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사실이라고 칠 수는 없어요. 근데 치더라도 그게 좀 뭔 상관이에요, 현재하고. 그 전근대적 이야기들은 과거 이야기라는 건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상상할 적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인사이트를 줄 수는 있지만, 오늘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구조물은 아니에요. 그렇죠? 직접적인 구조물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동아시아 체제는 어떠냐?
동아시아 체제에서 가장 불리한 구조로 존재하고 있고 가장 불안한 구조로 존재하고 있는 게 바로 남한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위치에서 남한이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면서 보다 좀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는 상태에서 일본이나 중국이라는 나라들에게 또 미국이라는 나라에게 선순환적 영향, 긍정적 영향을 주면서 이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볼 적에 옆에서 뭐 일본이 하여튼 이게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애매한 처지를 좀 기억하고 그래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 숙명이라는 거. 내가 개인적으로 북한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남북관계라는 것을 풀어내지 못하고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일본과 중국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한중일의 문제가 선순환적이고 좋고 긍정적으로 풀리지 않는 한 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라는 거.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도 없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찌됐건 수업을 할 적에, 이야기를 할 적에, 이렇게, 최대한 사실 위주로, 최대한 생각하고 중립적으로 얘기하기에 노력을 많이 물론 저도 입장이 있지만,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뭐라 하더나, 눈앞의 이 심각성에 대비해서 전혀 없는 듯이 이렇게 대응하는 모습들이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 너무나 편하게 욕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기간 동안 배워야 될 주제들이라는 것은 일단 이런 식의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 너무나 격렬하게 우리의 원함과 상관없이 어떤 이렇게 변동해 왔다라는 것들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고 하니까 우리 좀 체크 좀 다 해고 메모 좀 잘해서 잘 기억을 좀 해뒀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오늘 얘기는 좀 빨리 끝내고요. 빨리 끝내고 나머지 못했던 것들은 다음 주에 좀 더 길게 얘기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했고 다음 주에 만나요. 레포트 쓰느라 고생했어요. 네.